2001년 6월 16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9.11에 방금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합니다. 사건은 가스 충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스를 채우기 위해 멈춰선 포드 SUV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 멈춰섰고 이윽고 오토바이에서 헬멧을 쓴 남자가 내리더니 차량 조수석으로 가 한 발에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헬멧을 쓴 남자는 사무실 쪽을 응시하더니 잠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지켜보던 여직원은 공포에 떨다가 남자가 사라진 후 차량으로 가 안을 확인했는데 운전자는 이미 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위아래 검은색 긴 옷을 입고 있었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은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체격은 큰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는 초록색의 회색과 검은색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을 때 그는 44살에 가정이 있는 평범한 사업가 제프 잭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보니에게 남편의 사고를 알리며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니는 남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제프는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날 아침도 자판기를 관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제프는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어려운 사람이었고 사소한 일로 이웃과 종종 다퉜습니다. 그는 몇 번의 사업을 하며 거래처나 경쟁 관계에 있던 이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에 실패한 후 1991년 이 마을에 이사 왔고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미남형에 화술도 좋아 여러 여성을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은 여럿 있었고 경찰은 그들 전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그와 사업 문제로 원망을 가졌던 이들은 이제는 제프에게 관심조차 없었으며 알리바이 또한 명확했습니다. 이웃들 역시 제프와 껄끄럽긴 했으나 살인을 할 만큼 원한을 가진 이는 없었습니다. 보니 또한 충분히 깊은 원한을 가질만 했습니다. 보니를 주시하는 동시에 불륜녀와 불륜녀의 남편들도 모두 조사에 들어갑니다. 제프의 불륜녀 중 한 명이 수사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신시아 조지라는 47살의 여성으로 그녀는 지역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미인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만큼 미인이었고 그녀의 남편 에드 조지가 수백억대 자산의 사업가였기 때문입니다. 신디는 1954년 광부의 딸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의 꿈도 접은 채 일찍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신디는 어릴 적부터 용모가 아름다웠고 꾸미는 것을 좋아해 많은 남자의 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활달한 성격이었고 지루한 직장 생활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디는 1978년 24살의 나이로 나이트클럽의 댄서 오디션에 도전합니다. 이때 나이트클럽의 사장이었던 39살의 에드 조지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에드는 나이트클럽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신디는 에드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디는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 주택에 살았고 부부는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모들을 두었기에 신디는 출산 때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외출하고 쇼핑하며 본인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디를 아름다워했고 사랑했으며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바빴지만 그가 집에서 쉬는 날이면 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디는 더는 남편에게 설레지 않았고 돈을 펑펑 쓰며 노는 것도 지루해졌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그녀의 미모는 아직도 아름다웠고 여전히 자신을 향한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1991년 자주 가던 바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제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호감을 표했고 화술도 좋아 둘은 금세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둘의 관계는 제프가 죽을 때까지 10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에드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주시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에드는 제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신디의 친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끔 집에 와서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산책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연관계라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프의 아내 보니는 7년이나 지나서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날은 보니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고 아내가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외출했다 돌아온 제프는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화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흔히 친구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듣다 보니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매달리며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프의 통화를 들은 보니가 그 앞에 섰고 제프는 상대가 신디임을 밝히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불륜 관계를 당장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제프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무렵 신디는 제프에게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별을 요구했지만 그는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디는 1997년부터 여러 번 이별을 통보했으나 제프는 매달리고 협박하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프에게 또 다른 내연녀가 생겼습니다. 제프는 집까지 마련해주며 두 집 살림까지 할 정도였지만 여전히 신디를 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신디는 트럭 운전사 존 자피노를 만났고 곧 그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존은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헤어진 아내 크리스티는 술만 마시면 나오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6살 아들을 데리고 떠나 재혼했지만 둘은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신디의 고민을 존이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신디와 그에게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변호사팀을 고용했고 그들은 신디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며 조사를 차단했습니다. 존은 그 시간대 친구와 함께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자동차 쇼에 참석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유일한 증거인 오토바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토바이 수배 전단을 보고 한 딜러가 경찰에 제보해 왔습니다. 2001년 5월에 존 스미스라고 밝힌 남자가 사간 오토바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존과 몇 명의 사진을 보여줬고 딜러는 콕 집어 존을 가리켰습니다. 딜러는 경찰 앞에서 직접 컴퓨터에서 딜러샵 사이트를 열어 같은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동일 모델이 펜실베니아주 딜러샵에 올라와 있었고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딜러는 자신이 6월부터 직접 소장하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구매했는지를 묻자 그는 아내의 전 남편이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딜러의 아내를 확인하자 그녀는 존의 전부인 크리스틴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은 5월 중순 밤에 존이 자신을 찾아왔었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라며 오토바이를 건넸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팔아 밀린 양육비에 보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의 계좌 이력과 통신 이력 등을 수사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통신 수사를 통해 사건 당시 존의 휴대전화는 펜실베니아가 아닌 오하이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의 친구는 그날 자동차 쇼에 존이 왔던 것은 사실이나 약속 시간은 사건 발생 시간보다 2시간 늦은 후였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는 1년 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말이 돼서야 존 자피노는 제프 잭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신디의 번호만 들어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둘은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그들은 사건 발생 전후로도 개의치 않고 통화했습니다. 존은 결국 자신이 제프를 죽인 것을 인정합니다. 평소 제프가 늘 같은 주유소에서 충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도 아침부터 기다리다가 그가 나타나자 차 뒤에 붙어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신디와 연관이 있느냐는 물음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신디와 불륜 사이가 아니며 사주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2003년 2월 판사는 23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잭의 아내 보니는 법정에서 제프는 신디의 사주를 받은 희생양일 뿐이라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신디라고 외쳤습니다. 검찰은 신디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망한 제프의 집에서 서류를 발견하는데 이는 신디의 7번째 자녀와 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결과지엔 제프와 아이의 유전자가 99%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오랜 시간 이별을 원했음에도 헤어지면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존의 협박에 못 이겼을 것입니다. 존의 판결 후 케이블 방송사에선 이 사건을 보도했고 방송을 본 많은 이들이 신디가 공범일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은 압박을 느끼며 신디를 체포했고 2005년 11월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녀는 변호인단 5명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신디의 계좌에서 2001년 5월에 오토바이 금액만큼 찾은 이력이 발견되었지만 검찰은 이를 잭에게 전달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신디가 잭을 죽이고 싶어 한 동기의 핵심은 아이였다고 주장합니다. 제프는 자신의 아이임을 알고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헤어지게 된다면 아이를 데리고 떠날 것이라는 말은 신디에게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제프를 죽이고 싶다는 청부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또한 감옥에 있는 존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존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며 변호사가 지도해주는 대로 잘 따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보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 쓰기도 했습니다. 신디는 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둘의 수많은 통화 기록은 검찰에서 살해 모의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인을 저지르려는 음모를 알고 있거나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디가 존의 재판 때 그에게 변호인 의뢰 비용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인 팀에게 의뢰해 존의 변호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검찰의 주장에 판사는 그녀를 제프의 살인에 가담했다 보고 존과 같은 최소 23년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신디는 절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1년 가까이 복역하던 중 그녀의 항소심이 열렸고 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증거를 수사할 수 없어 2006년 신디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 에드는 잭의 사망 전까지 10년이나 이어지는 아내의 불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는 좋든 싫든 결혼 서약을 했으며 그녀를 지지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